임목대비가 사형상을 초월한 짓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돼 끌려온 한 원로 신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과거 영창대군 방해 궁녀들이 유릉에서 저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유릉 저주 사건. 과거에 선조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병의 이유가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귀신이 괴롭혀서다라는 말이 돌았거든요. 그때 영창대군 방해 궁녀들이 의인왕후 귀신을 쫓겠다며 저주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왕후는 광해군에겐 친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영창대군의 궁녀들이 의인왕후의 무덤에서 저주 행위를 했다는 말에 광해군은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쭉 타고 올라가면 결국 누가 주도했다? 임목대비. 그렇죠. 임목대비였습니다. 임목대비가 아들 영창대군의 궁녀들을 관리했거든요. 그러면 그 임목대비가 실제로 뭐 저주라든지 뭐 그런 걸 실제로 한 거예요? 아마 했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이제 이때 당시 광해군 일기를 쓰면서 사관이 이런 말을 남겨요. 사실은 유릉에 저주한 게 아니고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 김씨 묘에 가서 저주했다. 만약에 저주한 행위가 없다면 저주 행위는 다 날조다라고 쓰면 되는데 그 장소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저주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디 가서 하더라도 저주를 했다? 이것은 걸리면 사형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개추곡사 와중에 나오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김자람이 주동하고 영창대군을 추대하려고 그랬고 임목대비는 안에서 저주했네. 그래서 이게 딱 세 명을 엮어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된 거죠. 원하는 자백이 모두 나오자 광해군은 벼르고 있었다는 듯 임목대비의 집안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임목대비 아버지 김제남에 대한 사사 명령이 떨어졌고요. 이어서 임목대비의 남자 형제들도 장형, 즉 맞아서 죽습니다. 임목대비의 어머니 서인으로 강등돼서요 척박한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임목대비의 친정은 영모의 중심축이 되었고 영창대군과 본인도 영모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칼날은 서서히 처음 조준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해군이 처음부터 노린 그 조준의 타깃은 누구였습니까? 영창대군. 그렇죠. 이복 동생 영창대군. 광해군은 영모에 연루된 영창대군을 패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킵니다. 서인으로 강등되면 왕실 족보에서 파인 건 물론이고요. 그 어떤 왕족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궁 밖에서 평생을 평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서인인 영창대군은 궁 안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때 임목대비는 내가 안고 한 가지로 죽을지언정 차마 내어 보내지는 못하리로소이다. 임목대비가 이렇게 영창대군을 내주지 않으니까 광해군은 임목대비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선조의 유언을 상기시키며 영창대군을 예뻐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이겠냐? 안 죽일 테니까 안심하고 영창대군을 내놓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임목대비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대군은 이대로 내어주면 안 된다고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임목대비는 아마 그토록 절절한 심경으로 영창대군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궁인들은 이런 임목대비의 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창대군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업혀나가던 영창대군은 발버둥을 치고 궁녀의 등에 머리를 박으며 웁니다. 임목대비는 그 모습을 보며 울부짖으며 인사불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면 혹시 어떻게 살아요? 영창대군 혼자 사나요? 그때 강화도에 위리안치로 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화도 특정 집에 가택 연금시키는 거예요. 몇 살이죠? 근데 4살, 5살. 우리 횟수로 치면 한 8살? 자, 그럼 안심하라던 광해군의 말처럼 영창대군 별일 없었을까요? 6개월 뒤 1614년 2월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영창대군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뜨거운 방에서 타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렇게 죽은 영창대군의 나이 고작 9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임해군 때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러주라는 말로 이를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광해군은요, 임목대비가 무슨 짓을 할 수 없게 감찰자를 붙여두기까지 했습니다. 임목대비 너무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름이 북받쳐 올랐지만 임목대비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목대비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개추곡사가 일어난 지 4년째 되던 1617년 조정에선 급기야 임목대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움직임까지 일어납니다. 존호를 삭제하고 궁전의 호의를 없애며 온 나라 사람과 함께 폐위시켜야 합니다. 이건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입니다. 즉 임목대비를 쫓아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목대비 역시 유릉 저주 사건으로 영모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해군이 여태껏 임목대비에게 죄를 묻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대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심지어는요, 임목대비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임목대비를 쫓아내라는 상소를 받은 광해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차마 듣지 못하겠다. 광해군은 상소를 물리치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광해군이 받아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태세였습니다. 뭔가 짜고 치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후 임목대비 폐위 논쟁이 2달가량 이어지던 1618년 1월 28일 광해군이 드디어 답을 내립니다. 지금 이후로는 단지 서궁이라고만 칭하고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서궁이 무슨 뜻일까요? 서쪽의 궁. 네, 맞습니다. 궁의 별칭인 서궁으로 부르라는 건 대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대비의 지위와 위상을 한껏 낮춰버리는 조치였습니다. 이어서 광해군은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인목대비는 경운궁에 놔둔 채 광해군은 창덕궁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아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문안 인사도 끊어버립니다. 인목대비를 궁에 가둬놓고 대비로서 존재감을 도려내버린 겁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반역을 일으켰다, 주동했다, 그러면은 처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임목대비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반역 사건을 주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반역 죄상을 빌미로 어머니를 유폐했기 때문에 그게 폐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왕위를 직접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영창대군이지 임목대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제거한 다음에 스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세자 때부터 생긴 엄청난 트라우마,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영창대군을 제거한 다음에도 이성을 잃고
임목대비한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한 게 광해군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죠. 아, 상당히 무리수였죠. 임목대비는 유폐됐을 당시의 심경을 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시입니다. 늙은 소 힘을 쓴 지 이미 여러 해. 목이 헐고 가죽이 헤어져 잠자기만 좋아하니. 쟁기질 썰해질 이미 끝나고 봄비도 만족스러운데 주인은 어찌 고생스럽게 또 채찍을 더하는가. 아이고. 임목대비가 훗날 남긴 이 시는 늙은 소를 가엾게 여기는 내용이라 해서 흔히 민우시라고 불립니다. 임목대비는 정치 싸움에 휘말린 자신을 늙은 소에 빗대고 광해군을 늙은 소의 채찍질하는 주인에 빗대어 시를 지은 겁니다. 임목대비 자신은 이미 힘이 빠진 지 오래인데 광해군이 계속 자신에게 채찍질한다, 즉 괴롭힌다는 겁니다. 임목대비가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또 지쳤을지 고스란히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유. 그런 임목대비의 처지는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에 쫙 퍼져나갔죠. 궁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임목대비를 향한 동정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렇게 임목대비가 유폐된 지도 4년이 흐른 1622년 12월의 밤, 경운궁에서 임목대비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경운궁으로 난입하여 대비를 해치려고 하였다. 누군가가 경운궁으로 난입해서 대비, 즉 임목대비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백대형? 백대영과 이휘경은 나래희를 핑계하고 도적의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진과 북을 치고, 여기서 나래희는요 나라의 재앙을 가져오는 잡귀를 몰아내고 새해 국가의 무사를 기원하는 의식이죠. 백대영과 이휘경이라는 인물이 나래희를 핑계로 경운궁으로 향한 겁니다. 두 사람은요 광해군의 측근이자 임목대비 파위론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둘은 임목대비가 잠들고 있는 침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앞에 불룩 솟은 이불 위를 칼로 훅 찌릅니다. 이불은 피로 철철 물들었고요. 왜? 둘은 요요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아니, 칼 찔. 아이고, 예, 선생님. 그럼 이목대비가 칼이 찔린 거예요? 이불 속 피를 흘린 사람은 바로 안 돼. 궁녀였습니다. 근데 임목대비는요? 눈치챈 건가요? 경운궁에 난입한 무리를 본 궁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임목대비에게 잠시 몸을 피하라고 한 후 대신 누워 있었다. 그렇군요. 분명 교수님, 임목대비를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혹시 광해군인가요? 설마? 맞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광해군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는 않았다고 보죠. 왜요? 저렇게 만약에 광해군이 지시했다가 이게 말이 새나갈 수 있는 거고, 그 만약에 탄로가 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거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광해군의 결론은 분명해요. 유폐시키는 것으로 끝이다.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광해군이 시킨 게 아니라면 너희들이 한 짓 때문에 내가 오해받을 뻔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후폭풍이 크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지금 자기 손에 피를 묻혀서 하는 내 측근인데 그런 실수 때문에 내가 처벌해버리면 내 측근은 누가 하겠어요. 맞아. 그러네요. 애매하네. 임목대비가 궁에 유폐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1623년 3월 12일 이날, 임목대비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새까만 어둠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경운궁을 꽝꽝꽝꽝 두드립니다.
이때 군사를 대동한 몇몇 신하가 우르르 경운궁을 찾아와서 나라가 뒤집혀졌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반정의 우두머리에 선 능양군은 광해군의 조카였습니다. 선조의 5째 아들이자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는 날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는 세력은 1000여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창덕궁을 순식간에 장악합니다. 이때 광해군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광해군은 반정군이 오기 직전까지 술자리를 즐기다가 반정군이 들이닥치자 궁궐담을 넘은 후 환관 등에 엎혀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광해군이 죄상이 드러나지 않은 모후인 임목대비를 유폐했잖아요. 그때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광해군에게 등을 돌립니다. 근데 요 서궁 유폐가 완결된 지 불과 한 2달 만에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전운이 감돌아요. 그러면서 명나라에서는 우리와 함께 후금과 싸우자 그러는데 모든 붕당들이 이구동성으로 황제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해서 당장 파병을 하자고 했는데 광해군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의 기본 강령인 충과 효를 왕이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어기고 있네? 저 사람 저거 우리 왕 맞아? 하면서 그 반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정말 반정이라도 일으켜서 광해군을 폐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창덕궁을 장악한 능양군은 신하들에게 인목대비를 당장 창덕궁으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인목대비가 이건 옳은 일이다. 능양군이 왕이 된 게 맞다. 승인을 해줘야 비로소 직위 명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처음 반정세력이 찾아왔을 때 인목대비는 잠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인목대비는 반정 사실을 선뜻 믿지 못한 겁니다. 혹시 광해군이 날 시험하고 죽이려는 거 아닐까? 의심했던 거죠. 자, 그러자 이 반정 세력은요, 대비전 앞들이 엎드려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제서야 인목대비는 진짜 반정이 일어났구나. 광해군의 시대가 끝났구나. 지긋지긋한 이 유폐 생활도 끝이구나.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인목대비는 경운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목대비는요, 자신을 모셔가려는 반정 무리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유폐 중엔 문안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중에 이처럼 직접 개문하는가? 반정을 일으킨 장본이 누구죠? 능양군. 능양군은 지금 오지도 않고 신하만 보내니까 인목대비는 자신을 대비 취급도 안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몇 시간 후 능양군이 직접 경운궁에 찾아옵니다. 능양군은요, 인목대비에게 창덕궁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죠. 그런데 이때 능양군을 마주한 인목대비가 상상을 초월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먼저 이혼부자의 머리를 가져와서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뒤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인목대비는 광해군을 역적의 우두머리 역괴라고 부르면서 직접 국문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와, 국문까지요? 그동안의 수모로 쌓인 한과 울분, 분노를 일순간에 다 터뜨린 겁니다.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직후 능양군은 인목대비와 광해군을 마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초라한 몰골로 작고 까만 가마를 타고 임목대비가 있는 경운궁으로 끌려옵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서 임목대비의 자존심과 집안을 짓밟았던 광해군은 초라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광했네 이놈! 네, 대궐에서 쫓겨나면서 하늘에 맹세했었다. 내 기어코 광했네 놈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그렇게 맹세했었다. 이제 그날이 왔도다. 이후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죄목 36가지를 교지로 써서 내립니다. 선조의 아들이라면 나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광해는 우리 부모를 형벌하여 죽이고 우리 일가들을 몰살시켰으며 품속에 있는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이고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으니 그는 인간의 도리가 조금도 없는 자이다. 자신의 친정을 몰살한 죄, 아들 영창군을 빼앗아 죽인 죄, 그리고 자신을 유폐해 곤욕을 치르게 한 죄, 이것을 거론하며 인간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일일이 죄목을 쭉 나열한 후 마지막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이에 그를 폐회시키노라. 5년의 유폐 기간 동안 꿈으로만 품었던 복수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시작부터 악연으로 얽혔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머니 임목대비가 아들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광해군을 쫓아낸 뒤 인조의 즉위와 함께 임목대비는 왕대비의 지위를 회복하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지요. 그렇게 9년이 흐른 1632년 6월 28일 임목대비는 눈을 감습니다. 임목대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녀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요 임목대비의 사망 소식이 먼 제주도에까지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광해군? 네. 폐위되어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는 광해군이었습니다. 이때 광해군이 소식과 함께 전해받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상복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머니 임목대비의 죽음에 상복을 입고 아들로서 예를 다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상복을 입게 된 광해군, 참 즐기고 독한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파위되어서도 임목대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광해군은 그로부터 9년째가 되던 1641년 7월 67세를 끝으로 제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